어제를 통해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인문학으로 이어는 오늘의 김용민입니다. 오늘은 2013년 7월 18일 목요일입니다. 하루만 지나면 벌써 금요일이네요. 시간 참 빨리 갑니다. 제가 어제 방송을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 이 자리에서 밝히자면 일단 늦게 일어났고요. 전날에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보다가 들어갔는데 하여튼 빨리 오려고 달려오다가 말이죠. 경부 고속도로 상에서 그 차가 빗길에 달리다 보니까 한 2번인가 3번 회전하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뭐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일단 뭐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또 달리는 차들이 쌩쌩 지나가던 터여서 빨리 그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도로공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자회차에서 이런 그 파손 사고가 있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문제가 있다면 내가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뭐 한국도로공사에서 답신이 왔습니다. 별 큰 그 훼손은 없었다, 손상은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뭐 종결은 됐고 제 차를 오늘 수리 맡길 예정인데요. 그 2번 3번 도는 동안에 그 놀랐던 가슴은 아직도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는데도 비가 오더군요. 여러분 절대 안전 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비 오는 날 달리는 건 뭐 죽으려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2번 3번 돌면서 말이죠.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데 그 짧은 순간인데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곡은 하이든의 놀람 교향곡을 골라봤습니다. 하이든이 1791년 초 런던에 도착해서 열렬한 환영을 받았는데 당시 언론은 그런 영예를 얻은 사람은 50년 내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 하이든은 영국에 와서 그 대교향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에서 이렇게 열렬한 환호를 받았으니 여기에 뭔가 보답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만든 것이 바로 놀람 교향곡입니다. 사실 뭐 그렇게 열렬하게 환영을 받는 하이든이라 할지라도 공연 중에는 조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조는 사람들을 깨운다는 그런 의미에서 유머러스한 그런 곡이 됐어요. 놀람 교향곡 들으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잔잔하게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놀라게 만드는 졸음을 쫓아버리는 큰 소리의 변주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원래는 이제 이 하이든의 94번 교향곡 이 악장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 음악의 아주 그 특이성 때문에 별칭이 붙었습니다. 바로 놀람 교향곡입니다. 이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인문학으로 여는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남성이 청혼을 했습니다. 당신의 청혼 방법이 내 대답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하면은 오해입니다. 그저 조금 더 신사적인 태도였다면 거절하면서 느꼈을지 모를 미안함을 면제해 주었을 뿐이지요. 예, 이 청혼한 남자에 대해서 여자가 한 말입니다. 딱지를 일단 맞은 거예요. 딱지를 맞은 건 그렇다 치더라도 당신 신사적이지 못해. 이런 말을 들은 겁니다. 조금 더 신사적인 태도였다면 거절하면서 느꼈을지 모를 미안함을 면제해 주었을 뿐이지요. 말이 참 복잡한데 당신이 좀 더 신사적이었다면 내가 이렇게 당신의 청혼을 거절할 때 미안한 마음이라도 들 텐데 그건 미안한 마음조차 안 든다. 당신의 비신사적인 태도 때문에 뭐 이런 얘기죠. 네, 이거는 소설 오만과 편견에서 가난한 여주인공 엘리자베스가 대지주 다시의 청혼을 거절하는 장면입니다. 대지주 땅부자 이 사람이 가난한 여성을 상대로 청혼을 했는데 거절당한 겁니다. 자, 양가 교수들의 지상과제가 좋은 남자와 결혼하기던 시절에 이런 엄청나게 조건 좋은 남자가 청혼을 했는데 좀 비신사적인 그런 청혼이었다 할지라도 덥석 무는 게 당시로서는 하나의 어떤 그 좋은 처세였던 때였는데 이 여성은 차버렸습니다. 예. 영국 작가 제인 오스틴이 만든 작품이 바로 오만과 편견이지요. 19세기 초에 활동했던 작가입니다. 이 오스틴은 여성이 결혼에 이르는 과정을 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읽게 되면은 딴 이야기가 없어요. 특히 그 시대적 배경과 관련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당시 그 유럽을 뒤흔들었던 사건 하면은 바로 나폴레옹 전쟁도 있고요. 영국의 산업혁명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안 나옵니다. 시골 소읍에서 몇 가족 사이에 벌어지는 일상사가 전부인데요. 하지만 매우 사실적이고 흥미진진하다는 평가입니다. 물론 이런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뻔한 설정과 구도를 가진 단순한 로맨스 소설이다. 남녀 상렬지사다. 남봉 소설이다. 이렇게 치부합니다. 오스틴 자신은 소설가로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온갖 평가에 대해서 어리석은 것들, 내 작품의 이런 가치를 모르다니 이렇게 이런 평가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오스틴은 현실에서는 남성 중심 세계에 갇힌 여성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속물스럽고 너절하고 비인간적인 세계. 하지만 그 세계를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었던 오스틴은 지필조차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 때 삐걱 소리가 나게 해서 누가 들어오기 전에 원고를 감출 수 있게 했습니다. 작품 대부분은 그래서 오스틴이 죽은 다음에 빛을 봤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날 현실은 도외시하고 오로지 사랑 이야기 같은 이런 통속적인 이슈만 주제만 갖고 작품을 만드는 그런 많은 예술인들을 보게 되는데요. 자, 오스틴은 1817년이군요. 예. 1817년 7월 18일 바로 오늘 세상을 떠났습니다. 42살 짧은 생이었습니다. 작품 속에서 모든 여주인공을 적당한 남편감과 결혼시켰지만은 정작 자신은 끝내 미혼이었습니다. 네, 오스틴을 보면서 갑자기 정태춘 선생이 생각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모든 통속적인 노래는 시대에 대한 외면이다, 책임 회피다 이러면서 과거 자신이 불렀던 이 서정적인 노래들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시대를 노래했죠.
하지만 정태춘 씨가 사실은 시대를 노래하기 이전에 있었던 노래들도 참 깊은 성찰과 통속이라고 말할 수 없는 뭔가 깊이 있는 사색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정태춘 씨의 노래 북한강에서 듣고 오겠습니다. (1870년에) 이 가톨릭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로마 문제가 발발했던 때가 바로 1870년인데 통일 이탈리아 왕국이 로마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교황 리옹을 병합하면서 이 이른바 로마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황이 다스리던 땅들이 꽤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통일 이탈리아 왕국이 교황이 다스리던 땅을 모두 다 흡수를 합니다. 바티칸 왕국은 이렇게 해서 권위를 잃게 됩니다. 세속적 지배권을 빼앗기게 된 것인데요. 교황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티칸에 칩고하면서 이런 통일 이탈리아 왕국의 이 강점에 항거했고 이후에 이탈리아와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자, 이런 갈등 관계 계속되느냐? 그렇지 않죠. 오늘날 보십시오. 이탈리아 수도 로마 한켠에 바티칸 시국이라는 별도의 또 영지가 아주 작은 영지죠. 0.44 제곱킬로미터, 인구 1000명도 안 되는 인구의 바티칸 시국. 이게 가능했던 것은 바로 독재자 무솔리니 덕이었습니다. 무솔리니는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고 이탈리아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황청과의 화해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테라노 조약에 따라서 이탈리아 정부는 바티칸에 대한 교황청의 주권을 인정하고 가톨릭을 국교로 공인했습니다. 예. 사실 0.44 제곱킬로미터라고 말씀드렸죠. 그 전만 하더라도 45,000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영토를 갖고 있던 교황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징적이나마 바티칸 시국을 이렇게 영지를 인정한 이탈리아에 대해서 여간 참 교황청으로서도 여기에 화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교황청은 로마를 수도로 한 이탈리아 국가를 정식으로 승인했습니다. 물론 무솔리니도 바티칸의 재정적 토대가 되는 거액을 지불했습니다. 17억 5천만 리라라고 하는데 말이죠. 그 영지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교황청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납부했던 겁니다. 또 초중등 교육에서 종교 교육도 교사 임명권, 결혼에 대한 이런 가톨릭 교회의 특권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과 이탈리아 사이의 밀월 관계는 또 이때부터 시작이 됐던 거죠. 자, 바티칸 시국,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지만 11억 가톨릭 신자의 본령입니다. 영향력은 어느 강대국 못지않습니다. 작은 나라 바티칸에 권위를 부여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라테라노 조약인데요. 자, 1948년 이탈리아 헌법에 채택됐던 그런 약속입니다. 자, 1870년 오늘은 어떤 날이냐? 교황이 절대 진리다. 교황은 절대 오류가 있을 수 없다. 교황이 행동하고 생각하는 거 모든 게 다 옳다. 틀린 게 없다. 이게 바로 교황 무오류설입니다. 1870년 오늘은 교황 무오류설이 선포된 날입니다. 아마도 당시에 그 통일 이탈리아 왕국이 로마를 점령하면서 교황의 영지를 모두 다
이마에 포켓하니까 여기 화가 나서 교황을 우습게 해라? 교황은 오류가 없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맞대응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 예, 자세한 내용을 제가 살펴보지 못했지만 당시 그 교황의 어떤 그 위세가 위축되다 보니 여기에 대응해서 교황 우습게 보지 마. 뭐 이런 의미의 경고가 아니었겠는가. 교황 무오류설이 말이죠. 자, 그런데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나사렛의 예수라는 책을 냈는데 여기 좀 작은 실수가 있었대요. 이탈리아판 410쪽에 실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걸 두고 한 종교 담당 기자가 교황 무오류설이 사실이 아니네. 교황도 오류가 있네. 뭐 이러면서 비꼬았던 그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예. 글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황도 사람인데 오류가 없겠는가 이런 생각은 들면서도 또 교황의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또 그렇게 가톨릭 신앙을 품고 계신 분들의 또 입장과 취지를 또 존중할 필요도 있겠다. 그 가치를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국민TV 라디오 이문학으로 여는 오늘입니다. 1994년 오늘 박홍 서강대 총장이 주사파 5만 명이 학계와 정당, 언론계, 종교계에 이렇게 암약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5만 명의 주사파가 각계에 암약하고 있다라는 건데 뭐 간첩이 5만 명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로 곧바로 치환하더군요. 5만 명을 북한이 먹여 살려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이 어마어마한 돈이 공작금이 어떻게 남한 사회에 들어올 수 있으며 이 5만 명을 먹여 살릴 만한 그런 북한의 경제 형편이냐라고 했을 때 이 주장은 뭐 기초부터 틀린 주장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본적으로 신부 아닙니까? 이 로마 가톨릭은 아니고 예수의 신부인데 신부가 이게 할 소리인지 하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종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이분법적인 색깔론 아니겠습니까?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이런 행태입니다. 뭐 종교인을 떠나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색깔론을 경계해야 마땅하겠죠. 하지만 우리 사회에 다시 이 색깔론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인문학으로 여는 오늘은 붉은 노을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이문세의 노래죠. 예,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저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 바라보면 슬픈 그대 얼굴 생각이 나 고개 숙이네